네, 반갑습니다. 2021 합불 사례를 통한 정시 지원 전략 설명의 일부를 강의하게 된 퓨처플랜 박하랑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님들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셨을 텐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가원에서 23일에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국어와 수학의 난이도가 변화가 있고 특히 영어 1등급 인원이 많아진 관계로 여러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본 정시 설명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입시 일정을 좀 알아볼까요? 우리 23일에 성적표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26일부터 아마 29일까지 상위권 대학의 탐구 과목에 대한 변환 표준 점수를 아마 발표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점수 변화가 이루어질 텐데요. 변표라는 건 뭐냐면 탐구 영역의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탐구 점수의 100분의 1을 표준 점수로 재변환해주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내 점수도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월 4일까지 아마 수시 충원 합격자가 모두 발표가 되고 1월 6일에 수시 2월 인원의 발표가 됩니다. 그런 바로 직후에 7일부터 11일까지 정수위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는데요. 수시 충원 합격자 발표 이후에 바로 정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 또 5일 정도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올해 모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합격 예측 프로그램들의 경우에 수시 합격자 이탈을 제대로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시 결과와 이 합격 예측이 상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꼼꼼하게 정시에 대해서 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설명에는 첫 번째 제가 1부에서 2021 수능 분석을 통한 수능 이해 그리고 정시 변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부에서 저희 이규복 이사님이 정시 합격을 위한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수시 때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수시 6회 지원 중에서 거의 두려움 없이 좀 상향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상향 지원하다 보니까 수시에서 떨어지고 또 추합에서도 기대를 했지만 되지 않은 경우에 정시는 이제 떨어지면 안 된다, 재수는 싫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 지나친 하향 안정 지원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모의 지원 사이트들의 이 배치 점수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어떤 심리에 의해서 더욱더 하향 지원이 부추겨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 화공생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가고 싶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치 점수보다 한 4점 정도 남는 학생들은 서울대나 의대를 지원하면서 이제 연대를 같이 좀 지원을 안전으로 늦춰 결국은 이제 대부분 서울대나 의대로 이탈을 하게 되고요. 한 2, 3점 정도 점수가 조금 넉넉하다 하는 학생들은 또 서울대를 같이 넣었을 가능성이 많고 거의 수시 추합으로 많이 빠지게 돼서 또 이제 불안해서 요 아래 이제 그 실제 이제 배치 점수에 들어온 학생들은 불안해서 이제 지원을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수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2, 3점 부족한 학생들은 사실 또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내가 2, 3점이 부족한데 과연 넣어도 될까? 3개밖에 못 쓰는데 하면서 또 이제 그 지원을 또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결정적으로는 사실 4점 이하 부족한 친구들이 모르겠다, 재수 각오하고 하나는 좀 연대나 하나 써보자 하고 진로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사실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역할들은 이제 모의 지원 사이트들에 의한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 이제 매일매일 모의 지원 사이트를 보면서 일희일비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향 안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실제 컷라인을 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도 지나친 뭐 하향 지원을 함으로써 또 자기 성적을 많이 이제 버리고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상 점수대 하나 정도는 내가 좀 자신 있게 좀 지원을 한번 해볼 만한 것들이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지원이나 배치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3개년 입시 결과나 각 입시 기관의 배치 경향성들도 참고해서 좀 종합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거기에는 대학별 환산 점수점을 보고 의사결정 내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의 지원의 그 시스템과 퓨처 플랜의 빅데이터 기반의 시스템들은 약간의 좀 차이를 두게 됩니다. 퓨처 플랜의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은 수시 합격자 충원과 또 원서 접수 사이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그 모의 지원으로는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점들을 좀 감안해서 불특정 다수의 또 불안 심리로 인해서 실제 합격컷보다 대부분 높게 형성되는 그런 어떤 그 합격 그 컷 점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서 합격한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솔직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배치 점수를 높게 했을 때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그 학교를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또 배치 점수가 높은데 내가 좀 높게 썼는데 떨어졌다는 거는 당연히 배치 점수가 높으니까 떨어졌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모의지원 사이트의 점수가 굉장히 적중률이 높다라는 착각을 사실은 일으킨다는 거죠. 내 점수를 많이 버리고 안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도외시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이제 수시 합격한 학생들의 국영수 탐구의 국수탐의 100분위가 95점 이상인 학생들을 봤을 때 한 50에서 70%의 학생들이 다 수시로 빠져나간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이 사실은 또 정시에서 데이터가 사실 살아남아서 모의지원 사이트에서 나랑 경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대 합격권생 학생들이 연대로 하향 지원을 하면서 또 연대 일부 과가 몰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모의지원 같은 경우는 작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로 어떤 그 분석 자료들, 3개년의 또 합불 데이터, 또 입시 기관들의 배치 점수들의 경향을 저희는 또 같이 살펴보고요. 또 모의지원 시스템에서의 어떤 경쟁률까지 같이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퓨처 플랜의 정시 상담은 저희들도 이제 배치 점수를 제시를 하는데, 물론 이제 대학별 계산에 의한 환산 점수와 또 과목별 반영 비율, 가중치, 탐구 반영, 제외국어 대체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정확한 누적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히 분석을 하지만 입시 기간이 많고 또 학교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다양한 배치 상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예측한 기준대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다른 타 입시 기관의 배출 점수들도 같이 보여주고 있고, 또 평균점과 최고점, 최저점들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경향성들이 이제 올해 이게 이제 이 어떤 배치표를 보고 학생들이 지원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들을 같이 보면서 상담하는 것이 객관성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개년에서 만약에 뭐 3개년 입결에서 입시 결과에서 뭐 총 전체 합격생들의 한 85% 이내에서 내 점수가 들어있고, 만약에 모의지원 사이트에서 4, 5칸만 뜨더라도 또 전체의 뭐 그 올해의 그 배치 점수에서 다른 타 점수들과 비교했을 때 60% 이내에 든다라고 하면 써볼만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제 그 한 가지 점수만 의존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어떤 거죠? 예, 백전불태입니다. 위태롭지 않습니다. 정시 합격 예측의 시장은 사실 수험생들의 좀 불안으로 성장해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 지원을 보다 보면 실제 하향 안정 지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시 원서 접수 기간에 또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불안감이 증폭돼서 오게 되는데요.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우리 또 설명회를 통해서 단순히 정보만을 얻는 게 아니라 정시 전형 전반에 좀 이해를 하시고 또 전략을 짤 수 있는 또 기초 공부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2021학년도 정시 변수는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점수 변수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어 1등급 인원이 너무 많아졌죠. 예. 그래서 지금 수시 2월 인원이 아마 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달성이 또 되는 학생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 수학 가형의 경우도 또 변별력이 또 높아졌고요. 또 수학 점수가 그래서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문과의 경우도 국어 수학이 또 변별력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기준을 가지고 또 한번 정시에 대해서 점수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시 합격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가장 큰 변수는 수능 점수죠. 그리고 전년도의 합격선, 가산점, 또 반영 지표, 반영 비율에 따라서 변화가 될 텐데요. 모집 단위에서 또 내 석차에 대한 상대평가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모집 인원이 어떻게 변화됐느냐에 따라서 컷라인의 차이가 생길 거고요. 또 모집 인원의 전년도의 경쟁률 또는 지원 성향, 심리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 중에 심리적인 요인들은 또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데요. 연대 경영에서 740점을 모의지원 사이트에서 줬지만 실제로 746점의 학생들도 합격을 하다 보니까 서울대 합격도 충분한 그런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연대 경영으로 포지셔닝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저희가 좀 추적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사실 이제 스탠다드로 저희가 이제 설명회에서는 방법론과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또 중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설명회에서 충분히 설명은 못하지만 저희가 또 자료집을 드린 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과 학생 같은 경우에 이게 보시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A 학생은 국어와 수학이 점수가 동점수 때 차이가 1, 2점이 나고요. 그리고 B 학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어 수학은 좀 유리하고 영어와 탐구가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종이 배치표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탐구가 같은 비중이죠. 반영 비율이. 그래서 A 학생과 B 학생은 동점으로 380점의 산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탐구보다 훨씬 높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B 학생 같은 경우가 사실 점수 차이가 A 학생보다 1.49점이 차이가 나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 특히 수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잘 볼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도 국어, 수학을 둘 다 잘 본 B 학생이 유리하지만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학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차이가 실제로 변환했을 때 4.8점의 차이가 납니다. 동점수 때 평균보다 굉장히 내가 어느 과목이 점수가 낮다라고 하는 경우는 반영 비율에 따라서 학교를 가르게 되기 때문에 성적 분석을 통해서 내 경쟁력을 파악할 때 단순 합산보다는 대학별로 유불리를 반드시 따져보시고 대학에서 반영하는 과목별 비중을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과 학생들인 경우 인문계열에서요. 내가 국어 점수대가 동점자 대비 좀 잘 봤다, 유리하다 할 때는 연대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국어가 1.3배, 또 경희대는 1.8배나 유리하죠. 그래서 만약에 연대 고대를 나군에서 같이 고민을 한다면
고대는 1.1배분이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연대를 쓰는 게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또 내 점수가 수학이 내가 좀 잘 봤다. 동점자 대비. 그러면 한양대 같은 경우 상경 계열이 1.6배, 그리고 경희대 사회 같은 경우는 1.8배나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배치표의 단순 합산만 보고, 또 서울대 하나 보고, 또 연고대 뭐 비슷하게 보고, 서성한 뭐 비슷하게 보고 이렇게 전략을 세울 게 아니라 과목별 반영 비율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연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연계는 대부분 수학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전반적으로 내가 수학을 잘 봤다라고 하면 경희대, 외대, 한양대 이런 것들이 유리하죠. 그런데 수학을 못 봤다 하면 고대 가정교육이나 또 서울대, 그리고 성균관대, 이대, 중대 이런 어떤 학교들을 지원하는 것이 좀 불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탐구를 못 봤다, 이과인데 서울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탐구의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서강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연대나 한양대 또 경희대 같은 경우는 탐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탐구를 못 본 학생들은 좀 피해야 됩니다. 네, 불리한 거죠. 그리고 유불리에 따라 성적은 유리하기도 하고 내 성적이 불리하기도 하게 되는데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국어를 못 본 학생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국망인 경우에 국어 비중이 낮은 계열의 학교들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자연계이지만 국어 비중이 낮은 곳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서 세종대가 15%, 숙대가 세종대가 한 15% 정도, 그 정도인 거고요. 대부분 보면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국어를 그래도 낮은 계열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높은 것이 세종대, 숙대, 성신대, 성신여대, 가천대 정도이고요. 나머진 대부분 국어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만약에 잘 본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대, 건대, 경희대, 서강대, 성대 같은 경우에 40%를 반영하고, 문과에서 또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훨씬 대학 가기가 유리하죠. 대부분 보면. 그렇지만 수학 비중이 낮은 인문계는 가천대, 강남대, 성공회대 등이 주로고요. 조금은 이제 중하위권 학교인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가천대, 경기대, 서울여대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또 상위권 대학들은 탐구 2과목을 반영하게 되죠. 이 가천대 일반전형 2인 경우에 전년도 저희의 또 합불 사례인데요. 가천대는 100분위 반영대학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법학과생과 동양어문학과생 같은 경우에 법학과생 보면 53점 수학이에요. 100분위로. 상당히 낮은 점수잖아요. 근데 합격을 했어요. 동양어문학과 학생도 38점 수학을 받았는데 또 불구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격했을까 살펴보니까 가천대는 일반전형 2에서 제일 잘 나온 과목의 3과목을 반영하는데, 전년도에는 제일 잘 나온 과목 40%, 두 번째 30%, 그다음 30%를 반영했는데, 또 올해는 45%, 40% 무려, 그리고 세 번째 잘 나온 과목 15% 반영하기 때문에 이 격차가 상당히 이제 그 폭망한 과목이 하나라도 있을 때 같은 가천대 전략을 쓰면은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학생들은 수학을 제외시켰을 때 그 국어 같은 경우 96점이고 법학 학생은 영어는 1등급이고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88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못 본 수학을 빼고 점수를 환산하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거죠. 아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을 빼고 국어가 91점이고 영어가 2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또 탐구 2는 48점 폭망했지만 탐구 또 하나가 효자 노릇을 했죠. 96점으로. 그래서 극단적으로 내가 너무 못 본 과목이 있다면은 택 2, 택 3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들을 잘 찾아보고 특정 영역에 성적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잘 나온 과목을 경쟁력을 좀 극대화해서 합격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천대 일반 전형 2에서 자연계에서도 수학 가의 경우는 뭐 5%, 과탐 같은 경우 3%의 가산점을 주는데, 국어에서 여기 보면 50점, 44점을 받은 학생들도 수학 점수가 좀 높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받죠. 탐구에서도 가중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3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커버가 돼서 국어는 선택을 안 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합격을 하게 된 사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두 번째 점수 변수에서는 영어 반영 방법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올해 영어가 1등급이 12.66%나 됐어요. 그거는 2, 3등급은 매우 불리해졌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전통적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감점만 있죠. 0.5점 감점이 있지만, 연대 같은 경우는 2등급을 맞으면 5점이 감점이 되고요. 또 비율까지 반영을 하게 되죠. 근데 고대나 사광대는 뭐 1점 감점이 되죠. 그래서 영어를 못 본 경우에 연대는 상당히 점수가 많이 깎인다라는 점이고요. 대체로 가감점을 반영하는 학교는 영어 변별력이 좀 크지 않는 편인데, 내가 영어를 못 봤을 때 연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를 지원했을 때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이제 다만 이대나 한양대가 전년도보다는 영어 비중을 좀 낮췄긴 하지만 여전히 낮지는 않다는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이제 합불 데이터 중에 사례인데요. 표준 점수를 봤을 때는 B학생이 A학생보다 2점 유리합니다. 100분위에서도 한 3점 정도 유리한 상태인데요. 다만 이제 B학생은 영어가 2등급인 거죠. 연대는 영어에서 반영 비율을 적용하고 고대는 감점을 적용을 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대학별로 계산을 해서 대학별 산출 점수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연대는 상대적으로 국수탐 점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A 학생이 0.84점이 유리했어요. 근데 고대에서는 B 학생이 2.57점이 유리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즉 같은 점수라 하더라도 B 학생은 고대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게 유리하고, 또 연대 같은 경우는 사실 A 학생이 유리한데요. 1등급이 아니면 사실 서울대, 고대, 서강대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 이유인 거죠. 하지만 영어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올해 모든 대학에서 영어에 대해서 유불리가 본인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의 전략이 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영어를 반영하는 방법이 학교마다 다른데 비율로 반영하거나 최저로 반영하거나 가감점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대체로 영어 영향력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감점은 대체로 영어 영향력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대학들이 가감점 비율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영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좀 못 봤다 하면 좀 고려를 하시고요. 영어를 못 본 경우는 가감점을 부여하는 학교들을 좀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변환 표준 점수와 탐구 대체에 따른 유불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국수 0이 똑같은 A와 B의 학생이죠. 그런데 탐구 점수가 이제 좀 A와 B가 다릅니다. 그래서 B 학생이 표점에서 자그마치 이제 7점이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큰 점수인데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곧 발표하게 돼요. 그러면 변환 표준 점수가 이제 대학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제 이 점수들은 이제 100분위 점수죠. 오른쪽에 보면 100분위가 100점인 경우에 65.22의 표준 점수를 반영해라, 이제 이런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분위를
여기서는 그 98점을 받았잖아요. 그 위에 이제 사문에서 학생들이. 그래서 98점을 받은 경우에 변환 표준 점수는 65.01로 갔죠. 게다가 또 그렇지만 이제 법과 정치에서 위에 학생은 78점을 받고 아래 학생은 또 96점을 받았죠.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A 학생의 위에 학생의 같은 경우는 또 제2외국어를 반영을 해서 대체를 하는 경우를 했을 때 일본어가 65.22점, 즉 일본어가 100점이어서 변표를 적용할 때 65.22점이 됐어요. 이렇게 되어서 또 한 과목을 뭐 법정을 못 봤다 하더라도 이게 대체가 돼서 결국은 변표를 적용하니 총점에서 A 학생이 1.07점이 유리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원래는 B 학생이 7점이 유리했었잖아요. 그래서 인문계에서 제2외국어를 100분위가 내가 높다라고 하고 탐구 한 과목을 망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또 제2외국어를 대체하는 학교들을 반드시 찾아서 또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올해의 점수를 보면 세지하고 정법의 이제 그 차이인데요. 변환 표준 점수 올해 이제 반영하게 되면 보시면 세지에서 50점 만점을 받은 학생이 100분위는 93점이에요. 물론 1등급이죠. 근데 정법에서 50점 만점을 받은 학생은 100분위가 100점입니다. 그만큼 세지 학생들이 좀 불리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매년 바뀌어요. 어떤 과목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어떤 과목을 했을 때 올해 무슨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세지 학생들이 복불복으로 좀 불리해졌어요. 원점수가 48점, 2점 깎였죠. 한 개를 틀렸는데 이 학생이 100분위는 83점이에요. 근데 정법을 선택한 학생들은 한 개 틀렸는데 100분위에 98점입니다. 점수에 크잖아요. 세지를 선택한 학생은 그만큼 불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세지를 또 내가 못 봤다 할 때는 제2외국어를 대체할 수 있는지 내 점수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인문 쪽에서의 이 사탐도 그렇지만 과탐 같은 경우도 올해 물리하고 생원을 보면 만점자 원점수 90점인 경우에 100분위의 차이가 6점이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원점 48점인 경우는 100분위에서 14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상위권은 100분위를 가지고 변환 표준 점수로 변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차이들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제2외국어 탐구 한 과목 대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2외국어를 잘 본 학생들은 허용하는 대학을 지원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또 미허용 학교를 또 지원할 때 또 다른 학생들 제2외국어를 잘 본 학생들에 대해 내가 이제 좀 그 상대적으로 그 전략을 좀 잘 세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제2외국어를 좀 잘 봤다라고 하면 연대 지원이 더 유리하지만 또 고대 지원은 나한테는 또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대학에서 탐구를 못 봤다라고 하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선택이 또 불리한 거고요. 그리고 15개 대학에서 건대, 동대, 숭실대 일부 과목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하고 있지만 홍대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제2외국어를 잘 봤더라도 미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대에서도 숙대나 성신여대는 허용을 하고 있지만 덕성여대, 동덕, 서울여대는 허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전년도에 단대는 탐구 한 과목으로 제2외국어 대체를 해줬지만 올해는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지방 이제 거점대 같은 경우,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 강원대, 전남대, 경북, 교원대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하지만 충남, 충북, 부산대는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탐구를 다 잘 본 경우들은 사실은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탐구 한 과목을 못 봤는데 제가 잘 본 경우는
특히 이제 국수탐 각 4등급 이내에 학교들은 경우는 제2외국어 대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제 중앙대 저희의 합불 데이터인데요. 중대는 아까 보셨다시피 제2외국어 대체가 가능한 학교죠. 그래서 탐구 한 과목을 만약에 뭐 여기 학생 같은 경우 57점을 받았어요. 사실은 폭망을 했죠. 예. 그런데 또 밑에 보면 65점 받은 학생 폭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합격을 했어요. 왜? 탐구 한 과목을 제2외국어로 대체했더니 679점 위에 보면 67점인 학생이 688.5점. 두 번째 간호학과 학생도 684.08점인 학생이 690.87점으로 3점에서 8점까지 이상까지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게다가 이제 반영 비율이 높은 경우는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시 합격을 위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이규벽 이사님께서 2부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부에 이어 2부 정시 합격을 위한 지원 전략을 설명하게 된 이규복입니다. 정시 지원 전략의 경우 각 일선 컨설팅 하시는 분들의 경우 정말 쉽다. 점수만 보고 불러주면 되고 그것만 얘기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해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배운 점수에 대한 변수,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실제 한번 해보는 걸, 따라 해보는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표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 성적표를 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위기로 느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기회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강의는 이걸 통해서 하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합격을 위한 지원 전략은 1단계 목표대학 선정 및 유불리를 점검한다부터입니다. 목표대학 선정 및 유불리 점검한다를 보기 전에 이제 각 목표대학 설정의 배치표, 그러니까 각 입시기관 8개 입시기관의 배치표가 나옵니다. 배치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입시기관 배치표는 전년도 합격 컷을 기준으로 85% 정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통상 적정 점수는 마이너스 1점부터 플러스 2점, 안전은 플러스 3점부터 5점, 그 다음에 소신지원권은 2점에서 4점, 상향지원권은 5점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합격 확률은 대략 적정지원 67% 정도, 그 다음에 안전지원은 8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소신지원 40% 정도 선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40%라면 쉽게 얘기해서 10번 중에 4번이 적중한다, 합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합격 컷을 보면 이제 대부분 보면 적정 지원권을 기준으로 각 입시기관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4점 정도가 컷라인 정도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치표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설계하는데 모의지원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추합을 고려한 합격 컷 점수가 통상 각 입시관보다 통상 2점에서 3점 정도 더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점수가 되게 높다.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설명회 강의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자료집을 나눠드리는데 11페이지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점수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보는 방법은 국어 더하고 수학 더하고 탐구 한 2과목을 더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근데 100분위 같은 경우에는 탐구 2과목을 평균해서 적용을 하면 되고 4과목이면 4과목, 또 3과목이면 3과목에 따라서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요강은 그 대기업을 통해서 발표한 게 바뀌지 않는데 간혹 일부 학교의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에 막판에 또 요강을 바꾸기도 합니다. 모집 요강에서 인원 정도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제 가중치 부분을 일부 바꾸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 입시 요강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눈 배치표, 그러니까 12페이지부터인데 이제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대학, 시기, 점수 활용, 수능 반영, 모집 단위, 모집 인원, 배치 기준, 경쟁률이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학은 이제 각 대학에서 어느 대학인지, 시기는 이제 가군과 나군, 다군으로 표시됩니다. 가군에서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한 번이 못 쓰기 때문에 그 대학이 어느 군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만 특수대, 그러니까 뭐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같은 경우는 뭐 시기에 구분받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 대학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가군에 모집하는지 나군에 모집하는지 다군에 모집하는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수 활용은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은 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2 반영하는 대학은 100이라고 표시됩니다. 그리고 표 플러스 100은 뭐냐면 앞에 설명해 드셨겠지만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100분위는 탐구에 대한 유불리를 방지하고자 100분위 점수를 변환 표준 점수로 활용하는 대학입니다. 대부분 상위권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고 수능 반영 방법에서 가로 안에, 그러니까 사과 25%에 가로 열고 2라고 한 건 두 과목을 반영한다는 거고, 거기가 만약 1이라고 돼 있으면 한 과목만 반영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둘 중에 우수한 과목 한 과목을 반영하는 거라 보는데, 저기 보면 국어 25, 수나 30, 영어 15, 사탐 25, 가로 열고 2, 그 다음에 한국사 5라고 하는 거는 국어를 25% 반영 비율, 그냥 100으로 봤을 때 25% 반영 비율, 수학 나영의 30% 반영 비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영어의 15%, 또 사탐의 25%, 한국사의 5%를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저 대학 건국대로 보면 수학 비중이 큰 거죠. 30% 반영하니까. 근데 저기 수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 수나는 수학 나영 지원자만, 응시자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수학 가영 응시자는 지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학 나영 응시자와 수학 나영을 보고 과탐을 응시한 사람은 지원할 수 있지만 수학 가영을 보고 과탐을 응시한 사람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학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집대학은 각 대학에서 뽑는 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과. 모집단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뭐 모집단위는 전공별로 뭐 그 경영 경제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경영 경제 학부로 나누기도 합니다. 경영 경제 학부에 경영 경제 무역 뭐 기타 통계 뭐 그런 학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명칭이 더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저 계획 인원입니다. 수시 2월, 1월 6일 날 수시일 2월 인원이 포함되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최종 지원 시 때는 반드시 최종 수시 2월 인원에 따른 전체 총합 인원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반영 점수, 반영 총점은 뭐냐면 저기 보면 국어, 수학, 영어는 별도로 내고요. 국어, 수학 탐구 점수입니다. 영어가 빠진 점수거든요. 합산 점수입니다. 그 표준 점수 대학은 표 플러스 100이나 표준 점수 대학은 표준 점수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100이라고 되어 있는 학교들은 100분의 점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대에 해당하는 영어, 그리고 3개년 경쟁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학은 전체 설명은 앞에서도 보면 사례는 상위권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수록된 대학은 뭐냐면 한국산업기술대, 그러니까 서울대부터 한국산업기술대, 수도권 한국산업기술대, 또 수도권으로 서울권으로 보면 삼육대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국공립대, 그 다음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초등교육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학교를 대략적으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대학을 설정한 배치표 활용 방법은 첫 번째는 나의 과목별 표준 점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점수가 그냥 국어 131점, 수학 나영 130점, 그 다음 표준 점수 두 과목을 더한다 그랬잖아요. 63, 60이 더해서 124점에서 더했을 때 386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00분위 점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국어 더하고 수학 더하고 그 생활윤리와 사회문화를 두 개를 평균점을 낸 겁니다. 그걸 갖고 더한 거가 280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걸 기준으로 목표 대학 점수를 찾습니다. 저는 386점인데 저는 건대를 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저는 수학 나영을 봤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저게 만약에 수학 가영이다, 수학 가영이 과탐이면 지원을 못하겠지만 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표준점수 합산 기준으로 386점, 네 과목 기준 386점인데 건국대 같은 경우 385점입니다. 아까 뭐라 했죠? 적정 지원권이 마이너스 1점부터 플러스 2점이라고 봤을 때, 적정 지원권에 해당되는구나. 실제 대학별 환산으로 보기 전에 대략적인 그 그레이드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건 대학별 환산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두 번째 확인하는 건 내가 이 대학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나눠준 책자에 보면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PDF로 제공되고 있는데 저는 386점에 동일한 점수끼리 경쟁한다고 했을 때 그 동일한 점수대 동점수대 평균점은 국어가 129점, 수나가 131점, 사탐이 126점, 또 영어는 1등급입니다. 저는 취득한 점수 기준으로 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 131점입니다. 129점보다 저는 2점 정도 유리합니다. 동일한 아이들보다, 동일한 경쟁자보다 수학 내용 1점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그대로 1등급 괜찮고 유불리가 없고요. 탐구 영역은 동일한 점수 아이들보다 1점이 불리합니다. 그러면 이 점수로 한번 보더라도 단순하게 보더라도 수학 나형과 탐구 비중이 낮은 학교를 중심으로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건국대를 보니까 건국대는 국어와 수학, 그러니까 국어가 25%, 또 순화가 30%, 특히 수학 나형이 30%나 반영합니다. 수학이 약점인데 수학 나형이 강점인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약간은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랬을 때 다른 학교 대안을 찾아볼 때 저 반영 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봤더니 한국외대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문이과 통합, 수관화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사탐, 과탐 다 지원할 수 있지만 국어가 30%입니다. 또 수학이 30%입니다. 근데 2점이 더 유리하고 1점이 불리하면 대략적으로 1점이 유리한데 30과 국어와 수학이 상쇄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30% 상태에서 1점 정도 더 유리한 상태로 출발하는데 탐구 영역 같은 거 20% 반영합니다. 그러면 건국대와 한국외대 행정학과로 보면 같은 조건이라면 한국외대 행정학과 쪽에서 지원 포트폴리오 구성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단순하게 배치표 점수, 단순 합산 점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더한 점수라고 했을 때 거기서 유불리를 점검할 때는 반영 비율에 따른 동점수 때 거랑 비교해서 내가 이 학교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점수는 된다, 충분히 된다. 그럼 이 대학을 지원할 때 반영 비율이 나한테 유리한 조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걸 보다 더 정확한 거는 이거는 배치표로 대략적인 목표 대학을 선정하는 거고요. 대학별 환산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페이지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의대, 치대, 한의대, 뭐 기타 초등교육 다 들어가 있댔잖아요. 가령 의대권에서도 보면 반영 비율 기준으로 보면 내가 수학이 잘 봤다. 그럼 수학 잘 본 애들 중심을 먼저 찾아보는 거죠. 카톨릭대 같은 경우 40% 반영합니다. 뭐 단국대, 천안도 40%, 또 서울대도 40%, 성균관대 40%, 그다음 마주대 40%, 중앙대, 한림대 40% 반영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수학을 잘 봤다면 저 대학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지만 수학을 가형을 잘 못 봤다. 그럼 당연하게 저 대학을 좀 피해야 되겠죠. 그렇게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또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탐을 잘 봤다면 고려대나 또 성균관대나 연세대 원주 캠퍼스, 중앙대, 한양대 중심으로 선택하는데 또 반대로 탐구를 못 봤다면 저 대학을 피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단순하게 점수를 더해서 지원 가능성이다 확인하는 거 이전에 반영 비율에 따라 유불리를 먼저 점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정도는 대략적으로 알고 가는 게 실제 목표 대학을 탐색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군별 지원 원칙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 입니다. 근데 나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 모의지원에서 하기 전에 아이들은 무조건 진학할 것인가, 또 재수까지 각오할 것인가, 또는 점수에 맞춰 진학할 것인가, 또 어느 대학 이상만 진학할 것인가, 뭐 또 학과 우선인가, 또 뭐 대학 우선인가. 의대권은 대부분 학과 우선 정도로 보는데 이런 겁니다. 무조건 재수까지 각오할 거야 하고 또 실제 원서 접수 전까지 다 재수까지 각오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무조건 진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걸 찾아봐서 또 하나의 변수 일일이 따져보는 건 너무나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표점까지 변환 표준 점수까지 발표하는 게 28일이나 또 28일 정도, 그러니까 적용하면 29일까지라고 봤을 때 그 전까지 나는 올해 거 무조건 진학한다. 또 아니면 어느 대학 이상까지 갈 건지 이런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무조건 붙고 싶다 그러면 다 안전 지원을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배치표 점수 기준으로 대략 3점 정도 이상 남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한 군데 정도만 낮추지 않고 지원한다 하는 건 적정 지원이면 마이너스 1점부터 점수 기준으로 대략 2점 정도로 봤을 때 그걸 가군에 둘지 나군에 둘지는 좀 약간 점수 그레이드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권별로 다를 수 있지만 저렇게 두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군데 정도만 안전하게 선택하고 지원하는 경우. 그러면 안전 적정 소신이든 적정 안전 소신이든 또는 저 안전권이 다군에서 안전을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선택을 하고 아니면 무조건 어느 대학 이상만 할 거야. 대부분 이런 학생들은 성적이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대학 이상만 진학한다. 그렇게 쓰는 경우인데 저는 대부분 이게 그 세 번째 한 군데 정도만 안전하게 지원하고 안전 적정 소신을 가군에 둘지 나군에 둘지 다군에 둘지에 따라 좀 약간 나눠서
실제 그 학생들을 전략 상담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소신과 적정, 막연한 기대 수준으로 쓰는 건 실제 합격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막연한 기대 수준으로 썼을 때 합격 확률은 대략 20% 미만입니다. 어떤 경우는 10% 미만까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거의 붙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적정 지원권을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로 보면 소신 지원 수준은 대부분 연세대나 고려대로 보시면 됩니다. 안전 지원은 중앙대, 한국외대, 경희대, 시립대 정도 되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적정 지원권으로 홍익대, 건대, 숙명여대, 동국대라면 또 소신 지원권은 경희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가 되고 또 국민대, 숭실대, 단국대가 이제 안전 지원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선택하고 또 실제 왔다 갔다 하면 점수에 맞춰 쓰는 게 아니라 모의전 보고서 어디가 점수가 낮았다, 전년도 경쟁이 낮았다, 그렇게 그냥 하나의 지표만 보고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봉합적으로 보면 대략 1억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쓰는 게 맞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그래서 군별 지원한 측면에 포트폴리오 작성한다는 건 뭐냐면 쉽게 해서 가군의 세계, 나군의 세계, 다군의 세계 선택해 놓는 겁니다. 물론 더 가지수가 많을 수 있겠죠. 세 개보다 2개씩 더해서 6개도 될 수 있고, 3개, 6개도 될 수 있고, 9개도 될 수도 있고, 많죠. 그렇게 할 때 되는데, 소신 지원권은 마이너스 2점부터 마이너스 4점, 적정 지원권은 플러스 2점부터 마이너스 1점, 안전 지원권은 3점 정도, 5점 정도 여유가 있는 점수 부분인데, 그때 모집 단위와 인원, 경쟁률, 추합, 합격헌, 나이 점수 차이를 같이 넣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한눈에 보기 좋았을 때 의사결정하기 좋습니다. 하나 점수 지표 보고 또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국어에서 지문을 읽을 때와 똑같습니다. 한눈에 다 전체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실제 문제를 풀면 지문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면 바로 이렇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듯이 똑같습니다.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하나씩 쓰는 걸 보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140점, 135점, 수학 나영이, 상한 윤리가 64점, 또 사문 67점 맞은 친구인데, 이런 친구 했을 때, 첫 번째 칸은 모집 단위입니다. 그래서 대학과 모집 단위, 모집하는 단위, 이제 글로벌 리더 전형을 쓸 거고요. 인원은 뭐냐면, 가로 열고 있거는 뭐냐면, 가군, 실제 인원과, 계획 인원과 가로는 수시 2월 인원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가령 글로벌 리더 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30명 계획 인원에 1명이 2월 돼서 31명 뽑았고요. 재작년은 15명인데 수시 2월 인원이 없어갖고 15명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 인원 부분에서 왜 가형과 나형이라 표시했냐면 전년도는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가 나형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가형으로 바뀌었죠. 그럼 표시된 부분들 같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 모집군이 변화가 없을 때는 그냥 저렇게 30/30 가로 열고 저렇게 인원만 표시해도 됩니다. 세 번째는 3개년 경쟁률입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책자에 3개년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경쟁률을 보고서 이 과가 경쟁률이 실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경쟁을 통해서는 이 과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런 추이들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3개년 경쟁률이고요. 네 번째는 추합인원입니다. 추합인원을 파악하는 건 뭐냐면 실제 소신지원권일 때 추합인원 있는 학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어디가에서 70% 합격컷을 비교해서 실제 우리 합격 예측된 부분이 아니라 이제 합격 사례들을 갖고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 추합인원이 많은 학교들은 그 70% 컷 기준으로 실제 마이너스 점 한참 점수가 많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추합인원이 적은 데 같은 경우는 실제 합격 컷과 실제 70% 컷과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었을 때 추합인원이, 그러니까 동일하게 비교했을 때 추합인원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소신지원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때 필요한 게 저 추합인원입니다. 3개년 부분을 표시하면 되는데, 지금 어디과에는 작년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자료나 기타 이제 구글 같은 거 검색을 통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입시기관 8개나 되고 진학사, UA, 메가스터디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디가 자료도 있습니다. 저희 퓨처플랜 자료도 있었고 했을 때 사이트를 통상 하나 내지 2개, 어떤 경우 3개까지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이트에서 예측한 합격 예측 점수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예측 점수와 환산 점수는 원래 동일하게 하나의 점수가 돼야 되는데 각 입시기관마다
실제 대학별 환산을 정확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퓨처 플랜은 상당하게 좀 실제 오류율이 거의 없이 하는데 일부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 대학별 환산 점수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동일한 기준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이 점수 비교하고 또 거기 차이 점수까지 비교합니다. 요까지가 어머님들이나 또 수험생들이 해야 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고요. 저희가 상담할 때는 더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가령 3개년 합격 컷을 3개년 정도 합격 컷 속에서 아이 성적을 환산했을 때 전년도 올해 기준 환산했을 때 85% 컷에 있는지 89% 컷에 있는지 92% 컷에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 컷라인 전체 학생 성적을 기준으로 어느 성적 기준에 있는 게 이제 파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합격 예측 통계 8개 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합격 예측 통계에 보면 8개 기관뿐만 아니라 고속 성장이나 그런 데이터도 같이 포함을 했는데 최고점, 평균점, 최저점을 통해서 우리 아이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그걸 보고서 선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마 최저 성적보다 더 떨어진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향 소신 지원권인데 그런 경우는 사실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어디가 같은 경우 올해는 이제 어디가 사이트에 공개한 건 작년 기준입니다. 근데 그거를 올해 점수로 환산해서 올해 기준으로 또 다시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이 보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봐서 실제 각 데이터로 엑셀로 이렇게 먼저 이제 대략적으로 볼 때 고속성장이나 전년도 것 또 진학사나 각 입시간 점수를 종합적으로 한눈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포지션인지를 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합불 사례입니다. 의대권 같은 경우 저희가 전년도 모집 인원 23명에 또 14건 정도 충원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대략 한 60% 정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집한 건. 어느 과들은 더 많이 수집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통해서 가령 어디가에서 보면 720.88에 연세대 의예과가 끊겼다고 했는데 저희가 수집한 자료는 719.84까지 끊겼거든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성적이 전체 수준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연세대나 상위권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입결에 따른 실제 위치를 포지셔닝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디가 컷과 또 최종 등록 컷 그다음에 고속성장이나 실제 각 입시관은 실제 모의 지원에서 일자별 변동 점수 같은 걸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상담을 하는 거고요. 이런 지표들은 1:1 컨설팅 자료만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외부 공개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모든 종합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는 학원이나 여러 개인들,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EBS도 제공하고 또 일선 600여 개 고등학교에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전남교육청이나 기타 전문대학 같은 경우 제공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요청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시만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했을 때 전년도까지는 가령 진학사나 다른 거 점수를 이제 일부만 활용했지 활용 안 했는데 저 진학사 점수나 고속성장이나 기타 또 다른 입시관 점수들이 변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변수라는 부분들에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변수를 통해서 이 점수의 포지셔닝, 그냥 학생의 점수의 포지셔닝을 보고 의사결정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저희가 의사결정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충분한 통계값과 견해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점수를 다 채우는 겁니다. 채웠을 때 가령 제가 이제 아까 그 점수를 갖고 대략적으로 채웠을 때 서울대 농경제사회 또 그 소신지원권에는 또 나군에는 연세대 경영, 다군에는 상지대 한의학과. 그러니까 다군에 쓸 대학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선택을 했는데 서울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가군에 서울대를 한다면 나군에는 고려대 식품자원경제나 아니면 보건정책이나 그런 더 낮은 과들 중심으로 선택해야겠죠. 그 다음에 다군은 중앙대 경영경제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농경제사회나 이렇게 실제 추합도 많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추합도 농경제사회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빵명입니다. 추합이. 그래서 발생하지도 않고 또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같은 경우도 작년도 같은 경우 추합이 1명, 재작년도 1명입니다. 다만 중앙대 경영경제는 좀 많이 발생은 하긴 했죠.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좀 강하게 쓰는 경우는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을 씁니다. 왜냐하면 추합 인원이 157명에 95명, 108명. 실제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입결 갖고 봤을 때 또 어디가 기준이나 각 입시기관 기준보다 훨씬 더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연세대 경영 같은 경우. 연세대는 할 얘기가 많은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 모의 지원 사이트 때문에 아이들이 겁 너무 많이 먹어 서울대 지원에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 학생들이 다 연세대로 경영으로 도망간 케이스가 전년도 연세대 경영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높아질 이유가 없었는데 너무 겁먹다 보니까 너무 점수가 높아진 경향이 있거든요. 올해는 또 반대급부로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때 추합 인원이 127명이고 또 137, 또 107명이었던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도 성적 애들은 중앙대 경영경제를 써도 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뭐 동국대 한의학과 입문으로 뽑거든요. 거기 있을 때 추합이 또 110명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를 또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불안하다. 그런 경우는 글로벌 리더로 낮추겠죠. 저 정도만 포지셔닝 변경을 하지 뭐 다군에 중앙대로 쓰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요거를 그러니까 가군의 세계, 나군의 세계, 다군의 세계를 뒀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하고 의사결정이 쉬운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각 모의 지원 사이트의 경쟁률이나 또 추세, 그 다음에 훌리건이라는 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이트들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수험표를 좀 수집해서 일본 특정한 학과를 점수를 많이 올려놔서 아이들이 못 쓰게 만들어서 실제 자기는 쓰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점수 왜곡이 상당히 심한 거죠. 그런 학교들 중심에서 또 실제 자기 중심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보면 모의 지원 사이트를 보면 참 이게 또 하나의 배치표라는 게 뭐냐면 실제 합격 컷은 실제 뒤에가 그러니까 연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연세대 경영이 제일 높고 자기 밑에 보면 그 신학이 제일 낮거든요. 근데 보면 실제 실제 입시 결과는 연세대는 중위권까지 내려오고 또 밑에 건 또 위로 올라오고 뒤죽박죽 불규칙합니다. 근데 모의 지원 사이트나 또 대부분 모의 지원 사이트 합격 예측 컷은 뭐냐면 실제 배치표하고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뭐냐면 또 하나의 배치표다. 다만 점수가 어느 정도 포함된 배치표. 그런 정도의 또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서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수 환산식인데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재정에 상담했던 친구인데 764점 환산 점수로 나왔는데 이 친구는 저 점수로는 기껏 해봐야 한문 교육을 쓸까 말까 합니다. 근데 저 친구는 점수 좀 적게 차이 나는 사회과학계를 썼습니다. 764점이니까. 그리고 뭐 가군, 나군에서는 이제 뭐 연세대 썼고, 중위권과 썼고, 그다음 다군에는 중앙대 썼는데, 실제 결과는 사회과학계열은 770점이 끊겼거든요. 근데 글로벌 경영 같은 763점이 끊겼고, 경영학과도 763점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과감히 쓰려면 나군에서 연세대를 고집하기보다는 성균관대 안전하게 하려면 성균관대 경영이나 아니면 차라리 세게 글로벌 경영 쓰고, 그러니까 글로벌 경영 쓰고 나군에서 경영 정도로 두 가지를 저는 성대로 했거든요. 또 저 정도 점수 가지고서 연세대에 지원하는 건 좀 무리라고 봤었는데 실제는 저렇게 끊겼거든요. 18점 이상 차이 나는 게. 저게 뭐냐면 저렇게 점수가 높아진 이유가 뭘까요? 그건 추합 인원들, 그러니까 추합에서 수시 합격한 애들, 충원 인원들이 다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과에서는 64%, 그 다음에 이과에서는 95%, 백분위 95%, 상위권 애들이 자그마치 48%가 빠져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그냥 모의 지원한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지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왜곡을 많이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특정하게 그거 하나만 보고서 의존하기보다는 경쟁률이나 충원율, 그 다음에 입시 결과나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제가 상담했던 친구인데 뭐 점수는 이제 수학 나영에 88이고 영어 3등급이었습니다. 생활관리 뭐 77이고 95 나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점수는 환산 점수로 가천대식으로 920점 나왔습니다. 사실 가천대가 그냥 어려운 점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강남대하고 강원대 컴퓨터학부 나곤에 이제 교차 지원을 했던 거고요. 경영 붙었는데 거의 끄트머리를 붙였죠. 저게 가능했던 거는 뭐냐면 실제 점수가 40, 30, 30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특히 경영학과 같은 경우, 가천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 추합이 많이 돌거든요. 그 추합이 많이 도는 결과, 특히 또 다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기는 상향 지원에 해당합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격했던 사례인데 실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경영학과를 못 쓰는 게 뭐냐면 자그마치 37점 차이 나, 그러니까 948점이고 얘는 928점 차이 나니까 도저히 못 쓴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하나 버리는 심 쟀고, 그러니까 어차피 저 친구가 강남대 수준하고 그다음 강원대 컴퓨터 컴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하고 다고는 버린다 생각으로 써보라고 했더니 실제 쟤보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9점이나 더 낮게 형성됐거든요. 저게 이제 실제적으로 저렇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럼 저것만 점수 보니까 어느 한 사이트만 보면 저게 기준점이 돼서 내 점수는 막 버리고 가는 거죠. 저 친구가 만약에 경영학과가 아니라 글로벌 경영이나 자유전공 같은 게 있어서 택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추합이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진로 적성을 고려해 희망대학을 선정한다입니다. 참 이건 인문계 학생들한테 주는 화두인데요. 취업시장의 찬밥, 뭐 이공계 편중 심화, 그 다음에 인문계 경영학과도 치워버려, 뭐 문성합니다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취업시장에서 뭐 삼성전자는 85% 이상을 이공계로 뽑습니다. 문과 안 뽑는 거죠. 그 다음 하이닉스는 98%, 뭐 그 다음에 중간에 대림산업이나 또 하나케미칼 같은 86%, 전체적으로 모든 중심이 이공계 중심으로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 갈 수 있는 뭐 실제 대학들이 아니라 참 직장이 많지 않은 거죠. 선발하는 직장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의 변화에서 보면 경영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남아돕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취업 그 좋은 직업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경영경제는 어떻죠? 상위권 대학 다 있잖아요. 제일 많이 뽑고. 그건 남아돈다는 거죠. 2024년까지. 중등교육도 저렇게 뭐 하는 건 최근에 임용되더라도 또 실제, 그러니까 임용시험 합격하더라도 또 배치까지 가는 게 몇 년, 2년 또 많게 3년까지 기다리는 건 뭐냐면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중등교육, 그러니까 사범대학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남는 인력입니다. 뭐 사회과학이나 언어인문학도 마찬가지인데 대신 부족한 부분은 대부분 이과입니다. 기계금속, 전기전자, 또 건축 같은 경우도 있는데 건축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는 어렵지만 적정기술이나 그 다음에 환경친화, 그 다음에 심미적인 각도의 건축 같은 부분들이 훨씬 더 발전한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일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면 직장을 선택할 때는 내가 단지 점수에 맞춰서 모집단을 선택하거나 학과를 대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산업의 변화에 맞춰서 내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졸업 후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산업의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년 전에 했던 건데 저 화면이 뭐냐면 구글에서 만든 조종사 로봇입니다. 근데 조종사 로봇이 제작 비용이 8천만 원인데 저게 12,000시간 무사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종사 월급이 1억 4천. 근데 향후는 어떻게 될까요? 저게 안정성이 그만큼 확보되고 지금처럼 자율자동차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은 조종사나 부조종사를 둬서 이제 운영을 하지만 어느 순간 조종사 한 명과 실제 많은 부분은 저 로봇이 대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대한 일자리 부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자동차 조립하는 기계인데 6천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대졸 초임원금이 4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 생산성이 통상 뭐 한두 배가 아니라 4배 이상 생산성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업의 변화 속에 장기적으로는 저런 그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거라 봅니다. 그랬을 때에 대한 나에 대한 어떤 포지션, 내가 어떤 직업군을 가질지에 대한 고민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사실은 문과에 있어서 교차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컴퓨터나 자유전공 같은 경우 모집인은 50%를 뽑습니다. 또 가중치나 그런 피해도 없고요. 고려대 가정교육과도 가중치 없이 뽑고, 서강대는 서강대는 가산점 가형에서 이제 10% 있기 때문에 서강대는 좀 피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카톨릭대나 또 단국대, 또 서울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가중치 없이 뽑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있고, 그러면 저기 보면 수학 가나 과탐이라고 하는 건 수학 가형도 지원할 수 있고 과탐도 지원할 수 있고 수학 나형의 과탐, 또 수학 나형의 사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고려대 맨 위에 고려대 간호나 컴퓨터 자유전공 같은 경우 50%는 수학 나형과 사탐 과탐, 그러니까 자연계 중에 나형 본 아이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세종대 같은 경우 창의소프트웨어학과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5%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P5 플러스 100을 반영하고요. 또 인천대는 15% 반영하고, 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는 가중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과나 이과나 서로 유불리가 없는 거죠. 가중치에 대한 유불리가 없는 거고요. 그 밑에는 수학 가형과 과탐. 그 얘기는 뭐죠? 수학 나형을 보고 사탐 본 애들은 지원을 못하는 대학. 그런 학교는 대표적인 학교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상명여대, 성신여대, 인천대로 볼 수 있는데, 수학 나형 중에 나형을 보고 과탐을 본 친구들 같은 경우 저기 위에 보면 수학 가나에 사과탐을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그런 과를 지원을 하게 되면 문과 애들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만큼 어렵죠. 그래서 수학 나형을 과탐을 본 친구들은 광운대나 국민대나 덕성여대, 상명대,
또 성신여대, 인천대중시험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령 이제 가중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됐을 때 가중치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가산점이 100분의 1 대학에 하시면 더 유리하고요. 가산점이 대략 10% 정도 내면 그렇게 좀 유불리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서강대 사례입니다. 서강대는 수학 가형 가산점을 많이 주는데 어떻게 되냐면 저기 보면 수학 가형에 보면 가산점 그 표준점수 기준 119점까지 나왔을 때 그 친구가 536.524점수 나왔습니다. 근데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수학 나형이 130점을 맞았는데 그 표준 대학별 환산 점수는 525.476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그렇게 차이만 남에도 불구하고 가형 가산점이 그렇게 크게 실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나형에서 저는 이제 서강대 인문계 같은 경우는 그걸 주 전공, 그러니까 주 포트폴리오 메인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서강대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뭐 이과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교해보니까 왜 이과판이냐 보면 중앙대 공과대학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서강대 훨씬 더 대학 수준은 높은데 중앙대에서 수학 가형에 126점에 이제 수학 나형 126점에 96, 뭐 수학 등급 1등급 맞은 친구가 실제적으로 이쪽으로 왔을 때 어디 보냐면 상위권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가형에서 가산점을 갖고 오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상위권을 간다는 거죠. 보니까 저희가 뽑아보니까 수강대 경영경제학과에서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앙대 공과대학 정도에서 합격하는 수준 정도면 서강대 인문계열 지원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저런 관점에서 내가 본 단순하게 문과로 서강대를 쓰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의 지원 사이트도 또 대표적으로 많이 틀리는 데가 서강대 쪽입니다. 인문계 쪽 특히.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서 단순하게 지원하는 거는 좀 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숭실대 같은 경우 교차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상위권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뭐 고려대학교 50% 뽑는 뭐 컴퓨터학과나 뭐 간혹 그런 거 빼고서는 숭실대 같은 경우 자연계 부분인데 상당히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중치 손해를 보거든요. 가중치도 보면 뭐 수학 가형의 10%, 과탐의 과목당 2.5%니까 5%죠.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가령 건대, 동국대, 홍대 정도에서 문과보다는 저는 이과에서 교차 지원해서 하는 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학과나 그 다음에 산업정보 시스템, 또 정보통계 보험술이나 이런 과를 지원하는 게 훨씬 더 길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과, 연계전공, 이중전공, 복수전공 고민해야 됩니다. 점수가 안 되는데 무조건 좋은 학교만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교는 진입장벽이 낮은 모집단을 선택한 경우 연계전공이나 전과를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적 순으로 하긴 하는데 바꿀 수 있고요. 또 지방 캠퍼스 활용하는 전략도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친구는 동국대를 컴공을 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냐면 동국대 컴공을 갔는데 거의 5등급하고 4등급, 5등급 정도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것도 거의 추합으로 합격을 했는데 그 친구가 영어를 몇 점 맞았냐면 토익을 950점 맞고 학점이 3.92 나왔거든요. 2등인가 3등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편입으로 해서 동국대 본교에 왔습니다. 캠퍼스 전과도 있지만 그런 편입 기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뭐 편입 같은 거 같이 고민하면서 또 전계 전공이나 전과, 이중 전공, 복수 전공을 해서 종합적으로 선택하는 거 되게 의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캠퍼스로 이렇게 전과 허용하는 대학은 경희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연세대, 한국외대, 한양대입니다. 근데 홍대나 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캠퍼스 전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등록시 유의사항은 있습니다. 합격자는 정시 지원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전문대 합격하고 덜컥 넣었다가 합격한 경우 있잖아요. 충원 합격자 등록 도망가고 전화 안 받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부산 아이인데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점수 나오다 보니까 연세대 경영 정도 갈 수 있는 점수였는데 그 친구가 부산대 경영을 교과 전형을 넣었습니다. 최저 맞춰서 무조건 합격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부산대를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 친구 부산대 갈 수 있을까요? 재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재수한다고 동일하게 그 점수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 친구가 갑자기 많이 나온 점수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수시 때는 단지 내신만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정시에 대한 지원 가능성 보고 상담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원한다는 거죠. 전문대나 수시 합격자 포함해서 무조건 등록 의사와 상관없이 정시 지원하면 안 됩니다. 발각 안 되더라도 나중에 발각되면 합격 취소됩니다. 이런 부분 연결 보시고요. 정시는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뿐이 못 씁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6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습니다. 가군에 하나, 나군에, 다군에 하나 못 쓰는데 수시와 마찬가지로 특수대, 산업대, 전문대는 군과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특수대는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같은 경우, 산업대는 호원대나 청운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원할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정시 전략은 가군에 어느 대학 쓸지 하나, 나군에 어느 대학 쓸지 하나, 다군에 어느 대학 쓸지 하나, 딱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3개 쓰는 거기 때문에 쉬운 듯 하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복수 합격자는 1개 대학만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등록했다 등록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등록 포기하려면 등록금 환불이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돈은 좀 충분히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대학을 하나 합격하고 일단은 최초 합격을 하면 무조건 등록은 해놔야 됩니다. 아니면 다 후순위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충원 합격자는 선 등록 후 포기한다. 이런 부분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그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처음에 대학에 들어갈 때 되게 행복하고 좋은 학교 서울대 합격하고 뭐 또 연세대 합격하고 좋은 학교 합격했을 때 그 기분에 대한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건 한 반년도 못 갑니다. 서울대에서 보면 사회과학대학에서 보면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실제 이제 중도 탈락률이 14%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기껏 들어가 놓고 자기가 적성에 안 맞아서 또는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서 나오는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지 점수만 맞춰서 쓰는 것보다 좀 더 중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지를 좀 고민해보고 쓰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이 동영상은 저희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배치자료 참고집도 내리지 않을 건데 그걸 통해서 전략을 세워서 충분하게 실제 이제 전략이 대학을 바꾸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